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세 개 시하고 또 정선군을 또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올해 포럼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함승희 회장님 비롯한 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럼은 자주 참석을 못했지만 창립 초기부터 얼마나 우리 함승희 회장님과 임원님께서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셨는지 지켜봤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마음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 정부가 또는 공직사회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공공 분야의 힘만으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가치를 확고히 심는 데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족함을 바로 우리 올해 포럼 회원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시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오랜만에 발표를 해주실 우리 또 조 변호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송구한 마음, 김용삼 대기자님, 또 우리 정치 아카데미 이충근 대표님을 비롯해서 오시인 고검장님과 이상빈 분까지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실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하고 계신 우리 고영주 대표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또 오늘 박민식 전 장관님, 다음 또 우리 김종석 전 의원님 이 자리에서 또 올해 여기 오니까 또 뵙게 됩니다. 또 우리 김영준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또 아마 굉장히 바쁠 텐데 우리 또 서천호 의원께서 동료 의원이 또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무래도 우리 국회에 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특히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과 행정사법이 엄격히 헌법에서 분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가치관이 혼재되고 혼란스럽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이제는 이 행정부의 역할까지 하겠다고 나섭니다. 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한 사람의 이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검사를 무차별 탄핵합니다. 자신들이 동조하지 않는 정부 강요를 내쫓기 위해서 또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이러한 탄핵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헌법 가치의 훼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더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대한민국은 번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시장적인 행위들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우려하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도 또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정부를 책임지고 또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 맡고 있는 의원들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놓은 성취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진 것인 양 알고 계시는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도 더욱더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시장경제 체제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우리 국민 일반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올해 포럼이 더욱더 발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는 그 중심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의원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천호 의원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사천남야동 국회의원 서천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포럼 올해 16주년 창립 활술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6년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포럼을 이끌어오신 우리 함승희 회장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또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회원분들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제를 보니까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정책 헌법 이념국 배정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이념과 국가정체성은 76년 전에 이미 확립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말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시대적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그간의 정치권이나 정부가 정말 부족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지만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60년 만에 3만 5천 불이란 1인당 GDP 소득을 능가하는 그 소득으로 세계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해서 그 가치를, 그 이념을 실천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이 우리 사회에, 우리 정치권에 또 우리 민중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출발한 태동기부터 해서 착근까지 발전하는 과정까지 그 역사를 왜곡하고 일부 집단의 필요에 의해서 역사를 취사선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만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정말 귀한 토론회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부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또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의를 다져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제 역시 그 길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의 축사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술대회에 함께 참여해주신 각계각층의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포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싱크탱크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함승희 이사장님께 정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입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노력했지만 뒤처지신 분들을 보듬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번영의 미래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되 그 목적에는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 있는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올해 포럼과 함께 애써주신 분들의 노력이 소중한 미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포럼 16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학술대회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는 논의의 장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도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축사를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번 행사의 주최자인 사단법인 올해 포럼의 함승희 이사장님의 개회사 및 기조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 모임을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 큰일 났다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아왔는데 오늘 두 분 의원님 축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축사 말씀에도 불구하고 평소 제가 생각했던 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포럼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개최하는 오늘의 학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이철규 의원님, 서천호 의원님, 그리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회원 여러분, 또 시민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년 전 정권이 교체됐을 때만 해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이제 복원이 되겠구나, 또 국가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모두 희망에 부풀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이 땅에는 헌법상 자유민주국가라고 하는 국가 정체성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범죄자들이 국회를 장악했다든가, 반헌법적인 입법 독재가 자행된다든가, 터무니없는 탄핵이나 특검으로 판사나 검사나 정부기관장을 겁박한다든가, 정당은 특정 범죄자를 위한 방탄용 사당으로 전락한다든가, 언론은 특정 정치 세력의 나팔수가 역할을 한다든가, 어쨌든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무수한 작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2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2년 전보다도 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과거 10여 년간 좌파 정권 속에서 권력과 이권의 단맛을 본 종북 주사파 세력은 도처에 뿌리내린 이권 카르텔을 더욱 강고하게 구축하면서 사악하고 교활하게 정권 재탈환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른바 보수 우파로 간주되는 자들은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과거의 타성을 버리지 못한 채 일시의 영단에만 급급한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지난 40 총선거 때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자들 가운데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도 열정도 없이 오직 기호 2번에만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상당수였고, 이렇게 해서 당선된 후에는 의원으로서의 온갖 특혜에 안주하면서 좌파들의 오만방자한 의회정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던 행태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감이 극심하더라도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치의 그 역할, 정치 자체의 역할은 결코 폄훼될 수 없는 막중지사입니다. 품격 있고 안정된 정치야말로 경제 번영, 문화 창달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은 인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에 속하는 일이 왜 이 땅에서는 그토록 어렵고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근본 원인을 우리 근현대사에서 찾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에는 민주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시민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올바른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죠. 조선왕족, 대한제국, 일본 제국주의, 미 군정을 거치면서 근대 국가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출발한 우리 대한민국에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아온 백성들은 있었을지언정 국민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국민은 존재하지 못했던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취약국가, 결핍국가로 출발한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건국과 생존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질서 유지나 체제 유지가 우선되면서 민주 시민 교육이 뒷전에 밀렸던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들은 그 실체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들은 국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형성이나 민주시민교육은 고사하고 마오 사상, 볼셰비즘에 빙의되어 김일성 주체 사상의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세력들이 집권했을 때 민주주의는커녕 유사 전체주의로 변질이 되어서 마오쩌둥 시대의 홍위병을 앞세워 인재를 척살하고 역사를 파괴했던 문혁의 대자뷰처럼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수백 명의 전 정권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고 근현대사를 왜곡했던 행태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석학인 로버트 프리먼 버츠라는 교수는 민주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으로 정치인, 지식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그 나라의 첫째, 건국의 역사와 이념, 둘째, 헌법의 정체성, 셋째, 민주시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이해와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학술 행사의 토론 주제들은 이런 관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정통 자유우파 세력의 강고한 결집입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고, 여기에서 자유를 제거한 인민공화국을 추정하는 행위는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다. 님을 위한 행정국이 아니다. 국기는 태극기다. 한반도기가 아니다. 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평범한 신념을 가진 이들이 강고한 결사체를 구성해서 반국가 세력에 대하여 결연하게 맞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투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친북 주사파 세력들은 통일 전선 전술이라고 하는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보수 대연합 또는 진보 대연합이라는 연합체를 결성해서 모든 선거에 임하는 데 반해 이른바 보수파 세력은 선거만 되면 사분오열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있으니 이러고도 선거에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고한 정통 자유우파 세력이 중심에 서고 헌법 이념에 충실한 모든 단체와 정당이 한데 아우르는 보수 대연합 또는 반주사파 대연합체를 결성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 개헌을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은 간혹 개헌을 거론하면서도 권력구조, 즉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데만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적화 통일을 획책하는 북한,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인 중국, 인민공화국을 추종하는 국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극렬히 준동하는 우리 열악한 안보 환경에 둘러싸인 현행 헌법은 이른바 체제의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아무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지를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독재를 자행했던 나치당의 출현을 막지 못했던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서독 헌법과 그 헌법을 계승한 통일 독일 헌법은 제79조 3항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는 데 핵심적 조항은 영원히 개정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20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초법적 저항권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1조 2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이토록 하는 정당은 강제 해산한다 라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헌법을 가리켜 학자들은 방어적 헌법 혹은 전투적 헌법이라고 부릅니다만, 이런 헌법 덕분에 서독은 장기적인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고 급기야는 독일을 흡수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만 그러냐? 미국 또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연방정부에 대한 반란이나 반역을 하는데 개입했거나 이들에게 도움을 준 자는 대통령 등 주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일전에 미국 의사당 난입을 선동했던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 것입니다. 또한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초대형 국가안보기구인 국토안보부를 신설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대폭으로 제한하는 애국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고작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나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다는 조문 하나뿐입니다. 어떤 헌법 적대적 세력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것이 현 상황입니다. 거짓과 날조로 왜곡된 사실에 광기를 일으켜 스마트폰의 야광 등을 흔들면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든 대중들을 가리켜 촛불혁명이다, 평화적 시민혁명이다라고 부추기면서 맨 앞줄에 서서 선동하던 다수의 정치인들은 이 독일 헌법이나 미국 헌법에 의하면 바로 헌법의 적, 체제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각종 청문이나 국정감사를 빙자해서 헌법상의 국가기관을 모독하고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파괴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은 바로 자유민주체제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헌법을 방어적 헌법 내지 전투적 헌법으로 개정하기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자유우파의 정치인, 지식인, 정당, 단체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 돌아가시면 오늘 바로 헌법 파괴자 처벌 특별법을 입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개정 없이도 이 법은 만들 수 있습니다. 때마침 민주당 측에서 발의하는 역사 왜곡 금지법하고 서로 맞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이 두 개의 법이 제정되면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을 왜곡하고 헌법 이념을 파괴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시장을 신봉하는 앉아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한 해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술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올해 포럼 회원 이상민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하실 분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국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이충건 박사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생긴 지가 지금 이제 80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도 사실을 지금 토론을 한다는 것은 조금 좀 아까 그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란, 제가 이제 그 가정을 하기를 대한민국 건국 이념, 이거는 참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를 모방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 대한민국이 지금 뭐 하여간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이거는 성공한 나라라고 봐야지 실패할 나라라 또는 고쳐야 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발표 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한민국은 서로 비교할 상대가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만들 때 완전히 다른 생각을 만든 나라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남한하고 북한이라는 그 대결 상대가 있고 비교 상대가 있는데, 아무리 비교해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상대가 안 되는 쪽의 이념과 정체성을 훨씬 훌륭한 체제의 정체성과 이념으로 바꿔버리겠다고 그러는
이런 세력들하고 지금 싸움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국 80년이 다 돼가는 이 즈음에도 건국 이념과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랜디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나라는 왜 부자가 되고 어느 나라는 왜 가난한가라는 그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를 드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분류는 살을 빼기 위해서 돈을 쓰는 인간들, 칼로리 따지면서 밥 먹는 사람들, 밥 있는데 뚱뚱해진다고 밥 안 먹는 족속들, 그게 이제 부류 1입니다. 이 부류는 살기 위해서 먹을 뿐이다. 나는 지금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라는 부류가 2부류입니다. 그리고 3부류,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인간들. 그래서 지구의 사람을 이 세 가지 부류로 나눴는데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나라를 각각 건국한 다음에 지금 80년 되다 보니까 한쪽은 분명히 부류 1에 속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밥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살을 빼려고 안 먹는, 살을 빼려고 돈을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무리 봐도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하고 한국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차이가 났는가? 택한 제도의 차이다 이겁니다. 택한 제도에 따라서 그건 밥만 잘 먹는 게 좋은 제도냐? 라고 말하면은 뭐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인간들하고는. 그런데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이제는 완전히 1부류, 3부류로 갈라졌는데 그 원인이 건국 이념과 국가 정체성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국가 정체성 같은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그 견해를 따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선 국민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든가 행동방식이라든가 인생 철학이 조선이나 대한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간 그 세력, 그리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논문을 네 파트로 나눴는데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결론해가지고 소론입니다. 건국 이념이 명기된 나라가 있고 명기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 같은 나라는 그냥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민주국가가 되다 보니까 건국 이념이 먼저 문서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혁명을 통해서 만든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과거에 미국 같은 나라들이 아주 명기된 그 국가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명기된 국가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 이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국민을 만들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헌법에 명기된 국가 이념을 그래도 달성하는데 성공하게 된 그런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러면 카우보이, 워리어 그런 인식이 있던데 그게 미국의 정체성이죠. 우리나라는 무슨 정체성일까? 이런 말을 한국 학자들 중에 한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은 없는데 오늘 제가 그냥 어렴풋이나마 그것이 뭐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구 역사에서 60년 만에 국민소득이 400배가 된 나라는 지구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 1960년대 80달러 국민소득이 지금 이제 35,000불, 36,000불 되니까 400배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단 60년 만에 두 세대 만에 그렇게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건국과 이 체제는 성공한 체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설, 성균관대학교의 이영명 교수라는 분인데 저분이 이제 김일성 연구의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제 작고하신 다음에 그 아들들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대한민국은 성공한 나라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사는 자들이 굶주리는 이웃나라의 정치 사상과 이념에 열광하고 자신의 나라를 굶주리는 나라의 사상과 이념으로 바꿔놓겠다고 팔걷고 나서는 극단적인 모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옆에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보고 살고 있죠. 대한민국과 완전히 180도 적대적인 건국 이념을 가지고 설립된 정치체제 북한이 종말을 구하기 직전에 와 있다. 지금 굶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무기 만드는 지역이 전부 다 중국과의 국경선 부근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더라고요. 홍수로 다 날려버리고 러시아에 무기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무기 공장 다 개판되고 그리고 국경을 막던 CCTV 카메라고 뭐고 다 박살나고 그래서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가올
하나의 정치적 환경을 우리가 이제 해방 갑자기 된 다음에 건국할 때까지 그 3년을 해방 정국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통일 정국이 곧 다가올 것이다. 북한이 버티지 못하고 우리가 그 버티지 못하는 북한을 접수해서 자유대한민국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그 기간, 그 통일 정국이 됐을 때 그 통일 정국을 가이드할 이념 체계 그리고 통일 정국을 끌어갈 국민 정신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건국 정신과 국가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학자들이 많지만은 국가 이념 또는 그리고 그러니까 상생된 공동체 이미지드 커뮤니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조선도 아니고 고려도 아니에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따지고 뭐 옛날로 가자 그러는 그 위정척사파들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말해도 조선이 끝나갈 때 이렇게 돼서는 나라가 되지 않는다. 개명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개명국가 만들려고 싸운 다툰 세력들이 있습니다. 김옥균 같은 친일개화파, 이승만 같은 친미개화파 이런 세력들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친일개화는 자동으로 소멸이 됐고 친미개화파가 만든 이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성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새로운 국가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국가의 정신을 창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딕트 앤더슨 아주 유명한 학자죠. 민족주의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읽는 책인데 저 사람이 말한 듯이 독특한 그런 국가 정체성을 만든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국가 정체성을 형성한 우리 국민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가고 그랬지만은 이것을 이끌어간 사람 두 사람을 대라고 그러면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당연히 두 사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형성된 그 형성의 그 형성이라는 그 무엇을 끌고 간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정신을 정말 그 미국의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인 미국 이게 농담 한마디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좌파였다가 우파로 돌아온 사람이 정말로 우파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 된다고. 제가 아주 유명한 서울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그 좌파였던 사람 중에서 우파로 온 사람한테 그 당시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그래도 인간이 만든 나라 중에서는 그게 최고죠 라고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완전히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대해진 그 세 가지 C라는 그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2020년에 나왔는데 마이크 허컵이라는 사람은 아칸소주 주지사 출신이고 목사님이고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 나왔을 때 같이 공화당 경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사퇴하면서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세 가지 C라는 책을 썼는데 저것이 미국의 건국 이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C가 명기되어 있어요. 미국 헌법에. 첫 번째 C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 C가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입니다. 세 번째 C가 민주주의 그래서 헌법 컨스티튜션 그래서 이 세 가지 C가 미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여기에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히 자유죠. 이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이해하고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였다는 계획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완전히 혁명가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왕정 체제를 타파해야 된다고 왕국에서 그래갖고 결국 사형언도까지 받았던 그 자유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감옥소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자유정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걸 보면은 기독교 정신이 그 미국의 정신인데 이승만 박사가 그 기독교 정신 중에서도 그 자유정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독립하고도 연계되는 그리고 건국하고 연계되는 자유라는 개념을 이승만 박사가 정말 성경에서 또 제일 중요한 언급 중에 하나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정치 상황하고 엮여져서 자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 자유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리고 미국의 기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이런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분이 해방정국에서 이제 여러 번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랬지만은 결국 그분이 이 정치적으로 승리해가지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라는 책을 한 10년 전에 쓰고 한 몇 년 전에 또 개정판을 냈었는데 저거는 출판사에서 제목을 정해준 겁니다. 이 제목으로 한번 써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반년 만에 우당탕 쓴 책인데 정말 대한민국 중에서 미국한테 제일 맞짱 뜬 사람이 제일 미국을 좋아하는 박정희, 이승만 두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미국의 건국 정신을 복사판적으로 베껴서 했다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간 사람이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물론 그 이승만도 마찬가지죠. 건국 직후에. 그래서 이제 건국과 부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는 강국이 됐는데, 이것을 그냥 공식으로 한번, 정치학자들은 공식 안 만들지만은 저는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나라가 된 기본은 미국의 좋은 것을 다 아는 이승만 박사가 설계한 대한민국 곱하기 일본의 장점, 그리고 동양의 괜찮음, 그것을 잘 이해하는 박정희, 그래서 이승만 곱하기 박정희, 이승만의 미국적 민주 자유 기독교 정신 곱하기 박정희의 민족주의 일본적 무사 정신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를 그 아주 빠른 속도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애국 정신, 또 무슨 하자 이런 것들 있죠. 새마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곱해져 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생겼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미국의 괜찮은 점 곱하기 동양의 괜찮은 점이 제대로 곱해져 가지고 지금 오늘날 세계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빠른 성장을 한 대한민국이 생겼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그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대한민국의 민족주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사회과학 개념들이 전부 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민족이라는 게 뭔가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민족주의적입니다. 그리고 피 강조하고 단일성 강조하고, 그리고 옛날과 달리 조선시대 때는 외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을 보고 세계에서 제일 게으른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게으른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전부 다 담뱃대 길게 하고 앉아가지고 막걸리나 마시고 일은 안 하고, 근데 그거를 왜 한국은 이제 비숍이라는 영국 여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너무 게으르다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만주를 가서 보니까 만주 가서 사는 조선인들은 너무나도 부지런하고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다는 사실에 놀래가지고, 왜 같은 조선인인데 만주 나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못하느냐. 나라가 아무리 돈 열심히 잘 벌면 완전 다 뺏어가 버리는데, 다 거짓 만드는데 여기서 일을 잘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제도가 개판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렇게 망가졌다. 바로 이승만 박사가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를 잘 끌어나갈 인간성을 이승만과 박정희가 형성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승만 곱하기 박정희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정치의 성장은 민주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의 성장은 부유하게 되는 것이 경제의 성장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룬, 그리고 거기에는 이승만의 건국 설계도 곱하기 박정희의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저 그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1945년 또 48년에 지구를 그림을 그리려면 저런 그림이 됩니다. 저 옛날 빨간색은 공산주의라는 의미도 되고, 지금의 빨간색은 독재 체제입니다. 정치와 경제. 그런데 저쪽 끝자락에 조그맣게 남아있는 그 파란색,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저 위에는 자유민주 체제가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자유였을 때 저기는 자유가 아니었고 공산주의니까, 지금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민주인데 저 위는 민주가 아닙니다. 이 지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 조그만 파란색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건국 설교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3C, 그러니까 캐피탈리즘, 크리스티애니티, 콘스티튜, 기독교,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는데 이승만 박사의 국제정책적 시각에서 이 조그만 3C가 버티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는 일단은 안 된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센 힘을 엮어야지. 그래서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저 조그만 파란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정말 갖고 필생의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한미동맹이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한미동맹은 우리나라는 미국을 위대하게 한 세 가지 C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네 가지입니다. 세 가지 C에다가 한미동맹이라는 국제적인 안전장치가 이제 포함돼서, 그래서 한미동맹 때문에 저 조그만 파란색이 지금 70년 동안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고 버텼고,
앞으로 북한을 곧 파란색으로 만들고 만주를 파란색으로 만들고 몽고까지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아시아의 그 대제국을 건설할 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그 희망을 갖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조지 프리드맨 박사가 그 미래를 예측하면서 한 말입니다. 2040년에 그 프리드맨 박사 예측이 2040년에 만주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 그 사람 생각은 만주가 통일된 대한민국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도 그 삼시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자본주의로 강조하는 것이죠. 미국을 위시한 자유반과 유대를 공고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보면은 이승만의 박정희 정신이 뭉개지는 것을 다시 회복한 그런 그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반공, 미국, 민주, 그 민주는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풍을 진작하고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그리고 그 6개의 혁명 공약을 보면은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정신하고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있습니다. 그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박정희가 좀 너무나 싫어가지고 매일 저는 말이야 독재하려고 국민들을 못 살게 군다. 우리가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또 그럴 때 나중에 그 미국 가서 공부하고 알았습니다. 미국 학자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매일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허리를 조르고 이제 잘 살게 되면은 그때 다 민주주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이야. 그랬는데 미국의 정치 발전을 공부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려면은 경제가 어느 정도 넘어야지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그 이론을 1959년에 미국 정치학회 모에 발표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저 논문을 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 사람만큼 세상 발전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소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저 사람 이론은 그래요. 지금 돈으로 쳐서 국민소득이 10,000불쯤 되면 민주화로 간다. 더 이상 누를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언제 민주화가 갔습니까? 6.29 때 민주화가 됐는데 그때 돈으로 5천 한 몇백 불이었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10,000불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론이 아주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신통하게 맞는 거예요. 국민소득 10,000불이 되면 민주화로 가게 돼 있다. 지금 중국이 거기에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화로 가면서도 폭발을 안 했어요. 보통 이제 민주화로 가게 되면 그 폭발을 해갖고 나라가 깨지는데 중국이 민주화로 가게 될 $10,000에 도달했는데 중국은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저런 고급 이론들 그리고 사무엘 헌팅턴 같은 사람 우리 학교 저 사람 너무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치 발전론에서 후진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질서가 더 중요하다. 질서. 그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후진 국가에서의 정치 질서. 그래서 우리는 저놈이 박정희를 두둔하는 놈이라고 막 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질서가 잡혀서 발전을 한다음에 경제가 나아지면 민주화가 오는 것이라는 그 당연한 논리를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통일정국이 간만에 다가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단 그 체제 내구력이 다 끝났습니다. 저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살려줬고 중국이 살려줬고 뒷배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뒷배들도 다 지금 헤매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강대국입니까? 우크라이나랑 싸우는데 북한의 폭탄을 얻어다 쓰는 나라입니다. 러시아 죽어가고 있고 중국이 제대로 된 개혁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중국도 이제 망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다. 그리고 북한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북한의 지금 상황을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 그때 러시아가 망했고 중국이 일어서기 전이고 북한의 뒷배가 없을 때 그때 남한이 북한의 뒷배가 되졌죠. 1990년대부터 한 20년 동안. 근데 지금 오래간만에 북한의 뒷배를 안 하겠다라는 대통령이 나온 이 순간인데 지금 중국 힘들고 러시아 힘들고 그래서 저는 통일을 할 수 있는 그 국제적인 상황이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중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그냥 뭐 말하자면 통일정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통일정국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나라를 북한에 대해 이식하는 것이 통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만든 그 나라와 정체성을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제가 그 일본 기자를 만났더니 일본 기자가 부러워하더라고 한국을. 그래서 한국을 되게 부러워해서 왜 너는 한국을 부러워하냐 그랬더니 일본이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을 못하는 나라가 된다면 나라가 국민의 아이덴티티가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들은 전쟁하는 나라 아니냐 이거야. 6.25를 통해서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대 대한민국이 6.25를 통해서 당근질이 돼가지고 그 국민들이 열사열사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거를 지금 북한을 담겠다고 그러는 그 인간들이 아직까지 말아먹고 있기 때문에 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통일정국이 다가왔을 때 이제 우리가 보다 다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만든 그런 괜찮은 이념과 국민 정체성을 이제 밀고 나가면은 좋은 미래가 오리라고 봅니다. 뭐 중국 끝장난 경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이 정부가 나는 뭐 국내 정치를 떠나서 국제 정치는 참 괜찮게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유엔 가서 우리만이 합법 정부라는 말을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 들었습니까? 당연히 우리만이 합법 정부인데 그 얘기를 몇십 년 만에 대통령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만이 합법 정부니까 북한은 정당하지 못한 정권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리고 금년 3월 달에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만들겠다, 통일로 가겠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언론보다는 외국 언론이 더 크게 받아주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비통신에서 윤 대통령이 통일하겠다라고 통일을 불러내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한국을 자유롭고 통일된 한반도로 만들겠다고 맹세하였다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 8월 달에 이제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완성되니까 독트린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바로 이 통일로 가는 독트린에 우리의 건국 이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아이덴티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그동안에 새로운 국민이 생긴 겁니다. 우리 그 김용삼 기자님이 항상 현대사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게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인데 이거를 자꾸 대한제국 따지고 광화문에 도대체 있는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동상만 서 있고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국가 이념, 국가 건국 이념 그리고 내셔널 아이덴티티 이것은 다 보존해가지고 통일로 가는데 통일로 가는 그 파워의 원동력이 기초로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이념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으로 도토 변호사님께서 강연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도토입니다. 제가 오늘 헌법 이념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고명하신 우리 많은 스님들과 여러 스님들 앞에 발표하게 되어 조금 떨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 이념과 법치주의라고 했는데 이 둘 연결하는 공통 요소는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그래서 헌법이라는 자유민주 정치제도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이러한 세 가지의 기둥이 우리 자유체제, 자유문명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굵은 요소가 아니겠나고 생각되고 그 전부의 공통 부분은 자유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7가지 부분 정도로 해서 보겠는데요. 특히 법치주의 부분이 제가 많이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왜 법치주의라는 것이 독특한 위치를 갖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헌법 이념 또 시장경제 이런 부분들을 수호하는 원리라는 그런 성격. 그것이 근데 어떤 부분에서 침해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다시 발전시킬 수 있는지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헌법을 저는 좀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나라가 헌법을 갖고 있다. 그냥 국가가 태어나면 다 헌법이 있다. 이런 측면보다는 헌법이란 말을 인류가 오래도록 몰랐는데 그런 말이 최초로 생겨난 곳이 영국과 미국이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영민 문화권에서 이런 헌법이라는 그 말과 이런 실체가 생겨났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헌법은 자유를 위한 투쟁, 자유를 억누르는 자의적인 여러 권력들에 맞서서 제도적으로 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아주 오래고 목숨을 건 끈질긴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연원을 두고 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성문헌법으로 꼽히고 그리고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었는데 전파되다 보니까 말은 이름은 헌법인데 사실 실질은 헌법과는 반대편인 것들도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아까 전에 말이 나온 대한제국의 일종의 고정헌법이라 불리기도 하는 대한제국 국제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를 보면은 짧은 몇 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내용이 전제
통치 체제를 세운다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체제, 자유를 주고 자유를 보호하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헌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헌법의 실질과는 반대죠. 스탈린 시대, 김일성, 이런 북한에도 이름은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헌법이라는 것은 자유를 위한 인간의 투쟁과 관련 지어 보면은 완전히 반대편에 자유를 억압하고 복종을 규범화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도 몇 년 전에 자유를 헌법에서 빼려는 무서운 그 시도를 경험했습니다. 자유를 뺀다는 것은 헌법 자체를 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헌법 이념이 뭐냐? 여러 가지로 논할 수 있겠지만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판시해온 수십 년간 1990년부터 저 내용이 상당히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른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저 헌법재판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우리 체제를 요약한 저 판시는 서독의 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의 판시를 많이 이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말들을 보면은 중간에 법치주의적 통치질서 해서 법치주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자유민주 정치제도의 상당히 골간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라는 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판시입니다. 이것을 외에도 학자에 따라서는 문화국가의 원리라든지 사회국가의 원리, 또 높은 단계의 법치 원리인 적법 절차 원리, 이런 것을 대한민국 헌법 원리로 이렇게 헌법학에서 추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법치주의가 가지는 독특한 지위가 좀 있는데, 아까 전에 헌법 이념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헌법 원리들을 수호하는 그러한 또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가 침해될 때 법치주의라는 것이 그것을 수호하는 원리로 등장하고, 또 자유민주 정치 제도들이 흔들릴 때, 또 침탈될 때 그것을 원리적으로는 수호하는 원리로 작동하는 그러한 것이 법치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 할 때는 법치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영어로는 이제 두 가지가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는 것하고 수단적인 법치, 사실은 법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의 이름으로 그냥 통치를 하는 것, 법을 빙자한 것이죠. 이것이 왜냐하면 법을 빙자하는 것은 사실은 법치의 반대인 인치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모양이 안 나니까 법의 이름으로, 많은 공산 독재 국가에서 법이 그냥 명목상의 것으로 전체주의 통치의 도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어떤 절대 권력자도 최고 권력자도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법의 지배, 진정한 법치 이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고대 그리스에서도 법과 명령을 구분한 데에 굉장히 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것을 우리가 원래적인 의미의 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편 규범성을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하지, 그냥 강제성만 가진다고 해서 법이 될 수 없는데, 우리 동양의 법과 이런 데도 이런 명령에 가까운 좀 법 전통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법을 싫어합니다. 법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나를 자꾸만 억압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이런 부분이 이제 원래적인 의미의 법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되새겨 봐야겠다. 다시 한번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근대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법의 지배가 영국에서 제일 먼저 함부로 구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라든지, 이런 신체의 자유에 대한 투쟁 등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제 발전하고, 영미 계열이 가장 현격한 발전을 이루고, 유럽 대륙 쪽에서는 이런 법의 지배가 주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에 해당하는 경제 영역 부분에서 옛날에 로마법을 가지고 이렇게 제한적인 법치의 모습이 있다가 근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확장되고 좀 섞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치를 수단적 법치도 아닌 법치 말고 다른 의미에서 이제 조금 크게 구분돼야 되는 것이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 이것은 형식적 법치라는 것은 법이 정말 그야말로 전체주의의 도구가 되어버린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법치가 진짜 모습을 제대로 발현하는 주로 영미 이 법과 정치가 가장 선구적으로 발전했던 지역에서 모델을 보여준 실질적 법치와는 조금 거기에는 못 미치는 그 부분과 구분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와 우리나라의 법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그래서 그 실질적 법치, 그 높은 단계의 법치는 위에 보시면은 목적과 내용 또한 헌법 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 가까운 예를 한번 보시면은 이성윤 의원에 의해 가지고 정말 낯뜨거운 특검법이 발의되었다가 진행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땠냐면은 아직 재판 중인데 2심 재판 중인데 1심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1심의 증인들을 특검 이름으로 다 새로 조사하겠다. 그 사람들은 그 허위 증언한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 특검을 통해서 새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수사했던 검사가 오히려 불법한 거니까 그 사람도 특검이 조사하고 아직 2심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넣었냐면은 이 이성윤 의원의 관점에서 자백을 하는, 즉 뭐냐면 내가 허위 증언을 했다. 내가 검사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은 뭘 해줄 수 있도록 했냐면 그 사람을 무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빼주는 그러한 내용까지 가능한 것을 법의 이름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기 보면 형식적 다수결로 이제 다음 보면은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형식적 다수결로 우리가 통과를 그걸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일 수 있겠느냐, 그걸 가지고 통치하는 것을 법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이제 실질적 법치가 되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실질적 법치의 적용 범위는 입법 과정, 국가작용 전반에 다 이제 확대되는데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국회법에 정한 어떤 그 심의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심의권 침해 인정만이 아니고 그 의결된 가결 선포가 무효다. 이런 소수 의견, 헌재 소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다수 의견도 심의권 침해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효까지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관 4명의 견해로 나와 있고 이것이 실질적 법치 이념을 상당히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유명한 25만 원 전국민 지급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거부권에 의해서 지금 이제 공포가 되지 못하게 됐는데 25만 원 지급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법에 보면은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수반하는 법을 통과시킬 때는 예결위의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결위 협의 안 거쳤습니다. 안 거쳤는데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은 상당한 요 말이 추상적이니까 어느 정도가 상당한이냐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놨는데 국회가 게을러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이 상당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거 예결이 안 거쳐도 된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이 전국민 25만 원 지급법은 최하 13조 원, 많게는 17조 원의 예산이 국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추산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한 해 장애 관련 복지 예산 전체와 맞먹는 예산. 그런 예산, 추경 예산 전체의 4배인가 이렇게 달하는 예산을 다루는 법을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라고 애매하다. 그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절차를 지키지 않는 과정이었다면 무효까지 선포되게 하는 것이 이제 실질적 법치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 법치의 원리, 적법 절차의 원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쪽에서 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파괴하고자 하는 쪽에서 오히려 열심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극이죠. 그러니까 적법 절차 원리를 도입해 놓았더니 87년 이후에 어디다 신나게 쓰고 있느냐? 이 적법 절차 원리가 발현된 대표적인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을 잡는데 꼭 필요한 증거 같은데 수집 과정이 굉장히 위법했다.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높은 단계의 어떤 법치를 표현하는 그런 영미 계열에서 발전한 원리인데 받아들였습니다. 좋은데 쓰면은 좋은데 간첩단 사건 이런 데서 아주 자기들이 모의하고 명백한 mp3 파일이 있는데 이거 압수수색 과정에 뭔가 조금 하자 있는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거 증거로 못하게 하는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 방어권 이런 거 보장 잘 받아야죠. 그런데 어디다 쓰냐? 최근에 청주 간첩단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도 간첩단 수사를 하긴 하는구나 안도를 조금 하셨던 이 간첩단 사건에서 그런데 잡아놓으니까 뭐하냐? 다 풀어줘 버렸어요. 왜 보석받고 풀어주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수단을 씁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조금 잘못 나왔는데요. 지연수단에 어떤 걸 쓰냐? 계속 기피 신청을 합니다. 그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대법원까지 기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뻔한 국가보안법 위헌 법률 신청을 해가지고 또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을 일부러 수시로 교체합니다. 그래 새로 기록 복사해야 되겠다고 또 시간 끕니다. 이러다가 정한 6개월 구속기간 넘겨서 풀려납니다. 너무나 화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풀어주는 사법부도 문제가 있는 거죠. 단호하게 변호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오늘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걸 무력하게 받아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무력한 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 4번에 해당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빙자한 무책임, 이 무책임이 헌법 파괴로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권력 권한 남용이죠. 이러한 권력 권한 남용이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 위기 상황을 상당히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의 권한 너무나 확대되어서 입법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은 제왕적 당대표로 국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법부 그리고 공정한 선거관리 쪽에 고유 업무를 담당해야 될 선관위 그런데 독립성을 빙자해서 어떠냐? 무소불위의 기관이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검찰에서는 선관위가 고발을 하면 법원이 고발한 것처럼 생각해서 아주 부담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의 지역구 선관위원장이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법원이 너무 섞이면서 오늘날 굉장히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우리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좀 새롭게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앞에서 발표하신 이춘근 박사님 말씀처럼 저도 굉장히 담대한 그러한 비전과 이념 추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비교해 보면은 자유체제를 변혁하려는 잘못된 방향을 가진 쪽들은 오히려 꾸준히 담론을 주도했지만 반대편에서 자유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쪽은 스스로 실용이라는 이름 안에 갇혀버리지 않았나, 자기를 가두어 버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방식으로는 체제와 문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세계가 말하는 예를 들면 ESG 경영 같은 것을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냐? 따라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상을 뭔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느냐? 대한민국도 그런 정도의 위상의 국가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생각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기본사회론, 기본소득론과 같은 잘못된 담론에 계속해서 휘둘리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명 주도 세력의 일원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자유통일, 북한 반인도 범죄체제 종식 같은 것은 너무나 첫 단추에 해당하는 그러한 모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는 헌법 전문은 웅대한 그러한 비전을 이미 건국 때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한다. 이러한 비전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그래서 볼수록 이 안전, 자유, 행복 이 세 개가 너무나 잘 뽑혀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안보를 포함한 안전 늘 문제되지만 이 안전을 강조하면 자유가 또 서로 침해될 수 있는데 함께 안전과
자유, 그리고 더 높은 단계에서 이 고차원적인 행복, 물질적인 행복만이 아니라 아주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행복을 포함한 이 행복까지 모두 자손에까지 영원히 확보하도록 우리 헌법 전문은 다짐하고 어떻게 보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 헌법 이념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적적으로 다시 한번 세계를 주도하는 역사를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